엄청난 거부도 검소하게 생활했다. JP 모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서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이것은 의견이 분분한 문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재력적으로 가장 월등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독재자이자 주식과 채권계의 거물인 존 피어폰트 모건이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모습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모건을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니다. 그는 언론의 관심과 추적을 신경질적으로 피했고 사진사에 대한 증오는 병적인 수준이었다. 화가 났을 때는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다. 실제로 그는 무척 노골적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외교적 수완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183cm에 100kg에 육박하는 강인한 신체를 가진 그는 전혀 겁이 없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미치광이가 모건의 집으로 강제 침입해 불쑥 총을 꺼내 들고 쏘겠다고 위협했다. 모건은 근처 문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번쩍거리는 강도의 권총을 향해 걸어갔다. 즉시 총알이 발사되었고 모건은 비틀거렸다. 탄환이 그의 복부를 꿰뚫었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모건은 미치광이에게 뛰어들었고 손에서 권총을 낚아챘다. 이후 모건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는 황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총알이 복부를 관통한 경로가 조금만 안 좋았어도 그는 죽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월스트리트 23번지에 있는 모건의 집무실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막강한 금융 황제가 쓰는 사무실이자 모서리라고 불리는 낮고 땅딸막한 성체는 굳게 닫혔다. 관광 가이드들은 그 건물 앞에서 표면에 남은 상흔을 가리키며 테러의 흔적이라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40명의 목숨을 빼앗고 200명 이상을 다치게 하고 40만 파운드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낸 1920년 월스트리트 폭탄 테러의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다. 테러는 정확히 정오에서 1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무리가 수천 개의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이었고 모건의 요새 건너편에 세워둔 늙은 말과 수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의 연두색 섬광이 솟구쳤고 이어 끔찍한 폭발이 발생했다. 거대한 고층 건물을 뿌리째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었다. 4.5kg의 강력한 폭약이 터졌고 치명적인 파편이 빗발치듯 거리로 퍼져나갔다. 수천 개의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깨진 유리는 비가 내리듯 인도로 쏟아졌다. 지면에서 12층 떨어진 차양에도 갑작스럽게 불이 붙었다. 인도로부터 6에서 7m 위의 창문 난간에도 훼손된 사람의 다리, 팔 심지어 잘려나간 머리가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불구가 되어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일부는 거리를 따라 비명을 지르며 피신했지만 결국 쓰러진 사람도 많았다. 소방차의 사이렌과 구급차의 요란한 소리는 공황과 공포에 따른 대혼란을 가중시켰다. 혼돈이 정리되었을 무렵 폭탄을 싣고 온 말과 수레에 남은 것은 바퀴 조각 약간과 2개의 말 발굽 그리고 몇 개의 너트와 볼트뿐이었다. 하지만 이 폭탄 테러의 목표물이었던 모건은 당시 유럽에 가 있었다. 그는 이 악랄한 행동을 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붙잡고 말겠다고 결심했고 수색 과정에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살해금은 1만 파운드로 책정되었다. 경찰 연방 요원, 첩보기관, 사설 탐정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범인 수색에 나섰다. 세상의 모든 것이 수색의 대상이었다. 해외로 떠나는 배들을 감시했고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도 엄중하게 검색했다. 범인의 단서를 잡고자 뉴욕, 시카고 그리고 10군데나 넘는 도시의 암흑가를 샅샅이 수색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폭탄 테러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후 2명의 무장 탐정이 모건 사무실 앞에서 불철주야 경계를 했고, 이 낮은 건물의 지붕은 이웃 고층 건물에서 폭탄이 날아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중한 철판으로 덮였다. 견고하고 수수한 건물 내부에는 책상이 2열로 늘어서 있었는데, 책상 뒤에 책상이 있는 모습이 마치 교실 같았다. 이 책상들에서 18명의 모건 파트너가 일했고, 그들 뒤엔 마치 시험 시간에 교실 감독을 하는 학교 선생님처럼 회사의 총수인 모건이 앉아 있었다. 역사상 어떤 개인 은행도 나라 사이의 첨예한 문제에서 모건 은행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피렌체의 메디치 은행이나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조차 그런 대단한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다. 로스차일드는 유럽을 나폴레옹의 폭정으로부터 구했지만, 모건 은행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어떤 대기업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승리에 일조했다. 1915년 모건의 회사는 역대급 규모로 외국 자금을 모집했다. 그 결과 1억 파운드의 자금이 기체되었고, 이것은 바다를 건너가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모건의 회사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 무기와 보급품을 사들였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한 달 동안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 한마디로 모건은 연합군 전체의 구매 대리인이 되었다. JP 모건은 뉴욕의 왁자지껄함과 매연만큼 런던의 거리에도 익숙함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몇 년 동안 회사의 영국 지점 책임자로 있었고, 그 후 귀국해 월스트리트로 돌아갔을 때에는 오후에 차를 마시는 영국의 관습을 회사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 그로브너 광장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이 집에 하인들을 충분히 두어 언제 들러도, 심지어 몇 달을 비운 뒤에 갑자기 찾아가더라도 즉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굴뚝에서는 늘 연기가 솟았으며 침대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미국 성공회의 거물이었지만 로마의 교황과도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류했다. 바티칸에 들렀을 때 모건과 교황은 몇 시간에 걸쳐서 무언가를 논의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중세 이집트 언어인 콥트어로 번역된 희귀한 성경 필사본이었다. 모건의 서재에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500년 전에 옛 수도사들이 쓴 수많은 필사본이 있었다. 그는 절판된 셰익스피어 전집과 구텐베르크 성경처럼 엄청나게 값나가는 책도 소장하고 있었다. 아마 구텐베르크 성경 한 권만 해도 4만 파운드는 될 것이다. JP 모건은 셰익스피어와 성경에 대해 박식하기로 유명한 것은 맞지만, 그는 우리처럼 훌륭한 탐정 소설을 읽는 것도 무척 좋아한다. 위대한 모건이라 알려진 그의 아버지처럼 JP 모건도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 그는 그림, 조각, 테피스트리, 자기, 그리고 보석 등에 셀 수 없을 정도로 거금을 들였다. 그가 소장하던 값비싼 그림을 내놓을 때면 모든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이 그 소식으로 뒤덮였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모건 저택 서재에서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 모건의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몇 안 되는 절친한 친구가 모여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특별했던 점은 이 이야기가 인쇄된 책이 아닌 디킨스가 6필로 쓴 원고에서 낭독되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건이 느낀 즐거움의 대부분은 무척 단순한 데 있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릴 때 낡은 모자를 쓰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로 밖에 나가 얼굴에 비를 맞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다. 그녀가 사망한 뒤에도 쓰던 방을 그대로 둘 정도였다. 모건의 아내는 기면증이라고 알려진 질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모건의 어마어마한 재산도 사랑하는 여자를 구해낼 수는 없었다. 꽃을 지극히 사랑했던 모건 부인은 회원들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정원을 가꾸게 하는 정원 클럽에 속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JP 모건은 한때 부인이 직접 가꾸었던 정원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작업복을 입은 채 잡초를 뽑고 포도 덩굴 줄기를 묶었다. 인생 경영 포인트. 1920년 모건 빌딩을 목표로 한 폭탄 테러는 2002년의 9.11 테러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참사였다. 이러한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건은 꿋꿋하게 그 참사를 이겨냈다. 엄청난 부를 성취한 사람의 특별한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모건은 단지 부를 쌓는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은행업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모두 이롭게 한 것이다. 모건은 세계 최고의 거부였으나 개인 생활과 사생활을 소중히 여겨 가능한 한 외부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았고 검소하고 수수한 생활을 했다. 그가 거부이기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천득 선생의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나는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여름이면 배고의 적삼을 입고 녹립을 쓰고 집신을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모건의 사적인 이야기는 부자나 빈자나 자연에서 위안을 얻으며 부자는 자연의 혜택 같은 것은 무시하고 오로지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편견임을 알게 해준다.